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여러분 프린트는 2-31페이지, 31페이지이고요. 교과서는 160페이지부터입니다. 의식주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옷, 음식, 그 다음에 집,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내용은 익히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도 이제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에도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다. 과연 사람들이 음식, 사는 집, 입는 옷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른지 생각들이 달라서 윤리적 쟁점이 생기는 건지 오늘 이제 그걸 위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인간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집에 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선호라고 얘기하죠.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의복, 음식, 집과 관련돼서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핵심 키워드로 의식주란 말, 유행을 추구하는 거, 명품 선호,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2-31쪽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워 드릴게요. 예, 여러분 인터넷에서 선생님이 이제 검색한 사진인데, 예, 똑같은 인물입니다. 노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황화일도 노란색, 예, 이거 패드를 담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죠. 예, 직업은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이제 올해 4월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된,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예, 입었던 옷 때문에, 의복 때문에. 예, 왼쪽에 보면 그쵸 이제 원피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여자들이 많이 입는 옷 중에 원피스인데 이 국회의원분이 원피스를 입고 예, 국회의사당에 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이 의식주, 이제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는 곳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단 올해 국회의원이 원피스를 입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쭉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 세대 그 이전 세대가 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선배 세대 이제 노스페이스 등골 패딩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이제 추우니까 그쵸 따뜻한 옷을 입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노스페이스라는 특정 브랜드 옷을 입었던 때가 있었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는 이제 후배 이제 광명 지역에서 윤리교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이 노스페이스가 한참 유행할 때 어느 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 노스페이스를 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학교를 찾아왔대요. 돈을 들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그러니까 4, 5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노스페이스가 많이 팔려서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입는 옷도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먼저 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복이라고 얘기하죠. 의복 문화의 윤리적인 문제. 자, 의복이 왜 이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두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은 옷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이제 첫 번째로 처음 판단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네. 뭐 이 명품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되게 허름하고 어, 뭐 더럽네. 이러면 그 사람을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그 개인을 판단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적 차원이 옷은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혼상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관. 어떤 이제 벼슬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 그다음에 제사 지낼 때 특정 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조선 시대에는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왕의 아내가 왕비가 죽었을 때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어? 며칠간 입어야 되냐 이거 갖고 엄청 싸웠대잖아요. 뭐 노론소론 이런 얘기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옷 입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어떤 착한 마음이 겉으로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소위 뭐라 그랬어요? 예라고 했잖아요. 예의범절. 이 예를 다하는 게 옷을 입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유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원상제처럼 중요한 행사에 격식 있는 어떤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을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하면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거의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 예, 그렇듯 그런데 이제 원피스를 입고 나오니까 저건 아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겼죠. 근데 그럼 양복 입으면 사람이 고상하고 품위를 지키는 거고 그럼 원피스를 입으면 왠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예의를 못 차린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통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징,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여러분들 올해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실제 국회에서도 예전에 어, 그 유시민 씨라는 그분이 이제 장관으로 취임해서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정장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는 정장을 안 차려 입고요. 그냥 마이에 면바지를 입고 와서 그때도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뭐 없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옷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이잖아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옷을 그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논란이 됐었다. 이게 바로 의복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래서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체면, 타인을 의식한 명품 선호와 같은 어떤 과시, 소비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이런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삶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이제 뭐 잊혀진 연예인이지만 모 연예인이 외국에서 도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이제 국내로 도박이 범죄니까 이렇게 송환될 때 공항에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왜?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패딩이 유럽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굉장히 명품 패딩이었어요. 뭐 몇백만 원 하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패딩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명해진 패딩이 또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이제 입는 옷이 명품, 과소비 문제로 계층 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일반 회사원의 월급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패딩 몇백만 원짜리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옷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특히 스포츠 같은 팀이면 같은 유니폼을 입죠. 이런 게 동질감을, 이게 팀워크 같은 거를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팀, 우리 옷은 잘해주지만 상대 옷은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패션의 어떤 획일화, 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되고 개성이 없어진다. 뭘 개성하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윤리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동물 학대, 그쵸? 모피, 가죽옷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봤던 유튜브 중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뱀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뱀이 많아서 이제 그 뱀을 잡아서 그 뱀 가죽을 약으로도 팔고 특히 그죠 뱀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백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산업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동물 학대 문제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제복, 유니폼이라고 하죠. 의한 개성의 어감 문제, 집단의 정체성 유지.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 같은 경우 군복으로 다 똑같게, 그러니까 개성을 없애고 단체를 중시하는 규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교복을 계속 입고 있지만 이 교복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교복을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단체,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속에 속한 개인들은 어떤 조금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이런 교복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제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의복에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표현하는 어떤 것으로 옷이 역할을 한다라고 서로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 내가 입고 싶은 옷, 내 돈으로 산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그게 불쾌감을 준다라고 하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 문제, 그쵸, 모피, 자원 낭비. 왜냐면, 우리가 진짜 입을 옷이 없어. 모피밖에 입을 옷이 없어.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워낙 화학적으로 이제 잘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동물을 죽여가면서 입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 예, 옷은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문화, 먹는 음식 아주 중요하죠. 인간에게. 자, 음식은 윤리적으로 이제 바라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권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도덕성으로서 음식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솥밥, 여러분 식구라는 말 영화에도 나왔죠.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가 이제 식구잖아요. 이게 그게 한솥밥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뭐한다 연결할 수 있다. 연대 친밀한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음식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음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떤 안정성과 생태계 질서를 얼만큼 고려하는가 이런 게 음식에 담겨 있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음식과 관련돼서 제일 유전자 변형, 농약 및 화학물질, 관하섭취, 특히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미세, 플라스틱,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게 화학적으로 녹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샴푸나 세제 같은 데에는 이제 그 세척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썼대요, 예전에.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쓰고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면 결국 마지막에 하수구에 버려지고 최종적으로 가는 데는 바다잖아요.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다시 인간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어떤 이 화학 물질 먹는 거에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왜? 그게 결국 인간의 건강, 암을 유발하거나 영향성이 있어 생명권에 침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분별한 식량 생산, 음식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 영상 사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구, 지구촌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예,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최선진국이니까. 근데 음식도 너무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그냥 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음식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더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원 재료를 더 써도 되는데 그냥 다 버린다는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본 영상 중에 어떤 게 기억나냐면, 한 셰프가, 유명한 셰프가 밤에 음식 쓰레기가 이제 식당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음식 쓰레기차가 수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걸 다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쓸만한 뭐 빵이나 신선한 재료들을 요리를 해서 이제, 예, 그 도시의 홈리스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과잉 생산되고 있다. 과잉 생산되고 있다. 세 번째,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하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결국 비만과 절제, 폭식, 탑식의 문제로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식 문제, 육식. 그래서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대우 문제, 공장식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도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감독이 됐죠. 옥자라는 영화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라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그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도살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살장에서 매일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소들이 들어가서 그냥, 예,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봉준호 감독이 이제 옥자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죠. 예, 어쨌든 자, 이러한 음식 문화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더 중요한 건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어떤 먹거리를, 예, 소비를,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알 권리, 윤리적 식품 구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이겠죠. 로컬 푸드는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난 거. 왜냐면 운송거리가 멀수록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약품을 많이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 푸드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뭐 이마트나 대형마트도 있지만 생협이라고 하는 생산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한살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윤리적 음식 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인증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정크푸드, 로컬 푸드 운동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음식 얘기를 할 때 불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먹는 행위, 먹는 것도 하나의 음,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바루 공양, 바루가
그 스님들이 먹는 나무로 된 큰 그릇이에요. 그걸 이제 바로 공양으로 해서 공양이란 뜻이 이제 부처님께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에 다다르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특히 불교에서는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동물성을 안 먹잖아요. 불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음식물과 관련돼서. 어느 산 속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다라는 절이 있어서, 한 큰 스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깨달음 오래 그 수련을 한 스님이 과연 그 절이 뭘 잘하나 한번 이제 가보려고 이제 산길을 따라 그 절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절은 뭐 아마 산 중턱 이상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 그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더워서 세수하려고 이제 계곡물을 딱 어, 손을 담갔는데 밥풀 하나가 그 계곡물에 떠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스님이 알기로는 그 계곡이 그 산에는 그 절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그 밥풀은 절에서 떠내려온 걸 거 아니에요. 그걸 밥풀을 보는 순간 그 스님이 그 절은 진정한 유명한 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절이 아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갔대죠. 왜냐하면 그만큼 밥알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어떤 깨달음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는 특히 이제 나중에 종교 얘기할 텐데 종교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쌀이 주식이니까 이 밥 한 톨이 우리 식탁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이제 그걸 감사히 하는 마음을 갖고 소중히 먹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국 적당량 함부로 과소비하지 않고 어, 그거를 그런 음식을 즐기되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장을 위한 것도 아니다. 장식을 그러니까 치장하기 위해서 아니다. 단지 몸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최소한만 먹어라. 이걸 이제 청정범행이라고 맑고 깨끗한 삶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것도 깨달음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양할 때, 밥 먹을 때, 마시고 씹을 때 소리 내지 말며 뭐 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단순히 건강이나 보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이라고 본다. 먹는 것도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음식 여기까지 할게요. 자, 주거 문화, 집. 오늘날 여러분들 TV 프로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자주 보는 것 중에 EBS에서도 집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고요. 가장 요새 이제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는 게 MBC의 구해줘 홈즈. 이런 집에 대해서 하는 프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떤 곳에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주거는 가족들 구성원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으로 개인의 품성과 가치관 형성에, 왜냐하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요. 그래서 주거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처럼 휴식과 행복,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공간으로, 또한 이웃, 지역사회의 어떤 소속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동네, 우리 마을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게 다 주거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거 문화는 윤리적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집의 실존적 의미가 상실됐대요. 현대인은 편안하고 안정된 고향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상실했다. 무슨 얘기냐면 집은 인간에게 안락함을 주면 되는데 이제 그 이상 어떤 투기를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거나 아니면 집이 어떤 자신의 어, 현재 삶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큰 집, 호화로운 집 이런 것들로 이제 변질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나라는 한옥 중심에서 그쵸 아파트 중심으로 바꿨다. 이게 결국 오늘날 익명성과 폐쇄성, 소통을 단절하는 예, 부작용을 낳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집의 경제적 가치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집값이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 음, 예, 자신의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실질적인 집주인이 아닌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에게 안전한 뿐만 아니라 이웃과 접촉하고 교류 통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역사성 있는 공동체의식. 그래서 선생님은 이 주거 관련해서 가장 게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층간 소음이잖아요. 여러분 층간 소음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 뭘까요? 안 뛰는 거? 조용히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잘 지으면 돼요. 소음이 안 나도록 단단하게 지으면 돼요. 그럼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그 정도는 저는 평생 살 집이면 감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아니, 달에도 우주선 사람을 보내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그 층간소음 하나 없애도록 아파트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건설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음식, 옷, 주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와 연결되잖아요. 소비. 그래서 윤리적 소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소비의 가치가 기본적인 욕구 충족 중요하죠. 플러스 개성을 표현하고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대량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유의 자유가 보장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대량 소비와 가소비 문제, 이런 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배불런 과시 소비라는 말이 나와요. 배불런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가격은 어, 그 생산과 소비 이게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경제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불런 과시 소비는 뭐냐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도 그걸 계속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 어? 저 옷을 입어야 내가 저 계층에 저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사람의 심리가 반영돼 있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부의 경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서구 문명화에만 두고 보아도 과시적 낭비를 어떤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과시적 낭비 욕구는 사회산업 효율성을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효과, 허영심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효과를 배불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이 소비의 욕구는요, 부자건 가난뱅이건 그러니까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배불런 과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행을 계속 만들어내는 돌고 도는. 그래서 결국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합리적 소비는 결국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소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싼 걸 산다고 과소비가 아니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가방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만 원짜리를 산다. 이런 게 과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따져가면서 그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합리적 소비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선택을 해라. 그래서 비용 대비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가성비만 따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평화와 인권과 사회 정의, 환경 등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물품을 산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은 싸다고 다 사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성숙해서 이런 윤리적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는 공정하게 생산된 대표적인 커피, 뭐 초콜릿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녹색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 착한 소비 오늘날 트렌드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소비는 결국 공정한 상품 거래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을 고려하는 상품, 그래서 윤리적 책무를 일깨워주고요. 결국 환경,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소비, 인류의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이뤄 나가는데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 강의는 오늘 의식주, 그래서 이게 소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를 함께 묶어서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